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테크노파크 정책계획단 임솔진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실천 가능한 가재를 기하고자 친환경 신소재 버섯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전문가 발제가 있겠으며 제2부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그리고 플로에서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그럼 사단법인 자원생물자원센터의 고평렬 대표님의 첫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례는 요 순서대로 갈 거고요. 제주도 전체적인 주제는 제주도에 어떤 버섯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움직이는 동물, 안 움직이는 식물이었는데 균을 연구하다가 식물과 동물 사이에 이렇게 균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균계 중에서 균사체가 생장 과정 중 자실체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는 것을 따로 버섯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균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자실체가 사람의 눈에 보일 만큼 크면 버섯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식은 포자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분해자의 역할로 자연계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약 2천여 종 정도가 지금 보고가 돼 있고 제주도에는 제주도지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공식적으로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들이 약 828종 정도 기록이 돼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유전자 분석하는 방법들이 발달하면서 점점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는 생물학과를 중심으로 2005년도까지는 버섯 연구들이 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맥이 끊겼다가 생명자원과학대학 쪽에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버섯이 다시 또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이르러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라산 학술조사라든가 뭐 이제 자연자원 조사 등을 이제 중심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버섯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라시대부터 버섯을 식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지금도 제주도 할머니들은 버섯 혹은 버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약용버섯 8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흔히 이제 운지, 복령, 상황, 뭐 이제 절영, 영지 이런 애들이 분포합니다. 버섯은 일단은 높은 온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높은 습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버섯이 발생할 때는 특히 강수와 습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오고요. 요즘처럼 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다고 해서 버섯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잦은 강수, 비가 이제 여러 번에 나뉘어서 많이 왔을 경우에 버섯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버섯 조사를 해보면 산북보다 산남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산남 쪽에 좀 더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9월까지 이 시기에 가장 버섯이 많이 발생됩니다. 버섯은 이제 이렇게 포자가 떨어지면서 발화되고 교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균사가 돼서 버섯이 나오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섯은 크게 대부분의 담자균과 일부의 잔황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자균은 포자가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톡톡 떨켜처럼 떨어뜨리면서 번식을 하는 것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고 자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 전부 담자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버섯과에 속하는 버섯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포자를, 물방울 같은 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담자균의 버섯들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부분 가시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주름살형이 아닌 그 구멍형이라든지 이런 이제 먼지버섯 같은 것들도 담자균에 속하고요. 이제 이런 불가사리 같은 모양들, 망태버섯 이런 것들이 전부 포자가 낮출되어 있는 담자균에 속하게 됩니다. 잔황균은 포자, 자자가 낭, 주머니에 쌓여 있으면서 번식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은 이제 잔황균이 잔황 하나에 8개의 포자를 담고 있지만 뭐 2개나 4개를 담고 있는 정도도 가끔 이제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쌓여 있다가 포자가 성숙하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번식을 하는 종류들이 잔황균이 되겠습니다. 잔황균도 색깔이 화려하고 매우 다양한 버섯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약용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동충하초 종류들도 잔황균에 속하게 되고요. 이제 오디, 친환경 재배할 때 병충해가 되고 있는 오디 균해버섯 같은 것들도 잔황균에 속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라산과 굿자왈 또 상록 하렵수림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버섯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라산은 2022년도에 자연자원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그동안 한라산에서 진행됐던 보고되었던 논문과 자료만 정리를 했더니 57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한라산은 낙엽 하렵수림이 의존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과 이제 조금 덜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환경에 따라서 좀 버섯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제주도는 곶자왈은 밑에 바위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라산은 토양층이 있어서 균근성 버섯들, 그러니까 땅 속에 균 사체가 좀 잘 퍼져나가는 대형 버섯들이 좀 많이 서식하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리대가 너무 많이 번식을 하면서 버섯 발생 환경이 좀 차차 나빠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라산 조사할 때는 대부분 이제 자연자원 조사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접근이 가능한 탐방로 중심으로 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조리대가 좀 없는 쪽을 찾아서 좀 도조사를 많이 다니는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곳들입니다. 서구란 탐방로라든지 영실 이런 쪽 어리목 탐방로 이쪽에서 이제 버섯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집된 것들은 균을 분리해서 유전 자원들을 배양을 해두었습니다. 한라산은 워낙 넓어서요 격자가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데 이 정상에 가까운 격자들은 하루 종일 걸어 올라가서 1시간 30분 보면 내려올 시간이 되다 보니까 버섯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이제 좀 많이 다니게 되는 격자들은 또 따로 이제 중간 부위의 격자들을 많이 조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제 7월 달에 가장 많은 버섯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으로 325종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달은 7월이 많고 어떤 달은 8월이 많고 어떤 달은 9월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달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딱 단정을 짓지 못하는 게 그 해 강수량이 7월에 좀 가물었느냐 아니면 8월에 비가 더 왔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이제 버섯 발생량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 8, 9월에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자별로는 격자 5번 관음사 탐방로 주변에서 이제 종자연성이 좀 많이 높게 나타났고요. 천백고지 습지 주변이라든지 어리목 탐방로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고도별로는 약 해발 1000에서 1099 이게 아마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접근하기 가장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목에서 윗세오름 가기 전 그 다음에 성판악에서 살아오름 가기 전 요 일대에 저희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해발 1000에서 1099 이 정도 사이에서 158종으로 가장 많이 버섯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라산에서 조사됐던 자료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2012년 자연자원 조사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라산 학술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조사하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했고 요 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조사를 했죠. 자,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는 게 제가 빨갛게 칠을 할 것. 제가 조사하고 나서부터 종다연성이 훨씬 높아졌죠. 제가 자료사라기보다는요.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자료 찾기가 좋아져서 종종종이 매우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지에서 그 조사를 맡아서 내려오실 경우에는 내려왔는데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하고 이렇게 왔는데 비가 온 날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제주 현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한 2, 3일 있으면 야 오늘은 버섯이 많이 나오겠다 나가자 해서
바로 이제 날씨를 반영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조사할 때 훨씬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조사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중복된 종들을 빼고 해봤더니 659종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생균의 비율이 무척 높게 나타나죠. 육지의 국립공원 조사를 해봤더니 외생균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라산의 경우에는 부생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조리대가 너무 많으니까요. 토양에 나는 애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무에 나는 이 버섯들 위주로 아무래도 동경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부생균 비율이 육지국립공원에 비해서 훨씬 좀 월등히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눈요기로 버섯 그림이나 좀 보시죠. 이게 이제 기후변화 지표종인 마귀광대버섯이라든지 털귀신국물버섯 이런 종들이 많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고요.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 버섯들은 이렇게 대형 종들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군락을 이룬 모습, 조립대가 없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군락을 이룬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곶자왈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곶자왈이 태생적으로 밑에 이제 안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들이 군락을 이룬 모습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이제 버섯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령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처음 한라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만 있어서 약재를 수입해서 쓰던 것들인데 이게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요즘은 동호회들이 좀 가끔씩 발견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돼지똥처럼 생겼다 해서 저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 있는 표고버섯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해서 미기록종 발표를 한 이런 버섯들 종류입니다. 한라산에 있는 버섯들도 이제 저희들이 균분리를 차곡차곡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 중이고요. 언젠가 쓰이기를 바라면서 자, 곶자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곶자왈은 다니면서 제가 풍경 사진을 좀 즐겨 찍는 편입니다. 찍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5월의 곶자왈, 여름의 곶자왈, 가을의 곶자왈, 겨울의 곶자왈 숲이 항상 똑같죠. 자, 어떤 분이 오늘 상록수라고 했더니 소나무 종류냐고 묻는 분이 계시던데 상록 화렵수입니다. 그래서 넓은 잎인데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외부 이 기온을 차단하는 그린하우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의 그 기온과 좀 다른 습도를 유지시키고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특히 곶자왈은요, 공극이라는 그 땅속에 있는 열기와 수분이 공급되는 공극이라는 숨골이라고 말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한라산과는 또 다른 미기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안반이 흘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흙이나 이 대수충, 지하수를 담고 있는 대수충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곶자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동굴에 들어간 것처럼 땅속에서 지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외부 온도와 다른 이제 경향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검은 얼음 조사를 한번 갔었을 때 보니까 1월 달에 눈이 그냥 듬뿍 쌓여 있는데 숨골은 눈이 녹으면서 더운 공기가 공급이 되고 한여름에 나오는 털작은 숫잠버섯이라든가 숫잠버섯들이 검은 얼음 둔하고 숨골 사이에서는 관찰이 되는, 그래서 이 외부 버섯 환경과는 좀 다른 환경을 보이는 게 곶자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육지 연구자들은 곶자왈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곶자왈의 어떤 숨골 기능 이런 것도 모르고 해서 버섯에 관련된 연구가 곶자왈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논문을 쓰면서 처음 곶자왈 연구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종들이 아직도 발견은 떼는 자리마다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갈 길이 먼 곳이 지금 곶자왈입니다. 2018년도까지 곶자왈에서 논문이 이제 몇 편 나왔는데 그때까지 정리된 것이 467종이 이제 서식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은 이제 이렇게 크게 4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아주 울창한 숲이다 싶지만 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렇게 평야 지대가 남아있는 원인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부 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무에 나는 버섯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 땅에 나는 버섯들은 좀 부실하게 자라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대신 곶자왈의
제가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자, 여기에 곶자왈에 가보면 이렇게 균사체들이 습도가 높으니까요, 여름에 그냥 땅속인지 땅밭인지 몰라서 이렇게 균사체들을 많이 이제 뿜어내고 있는 모습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버섯들이 조그맣게 낙엽에서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안이 되면 보이지도 않는 버섯들이 곶자왈에 잔뜩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낙엽 하나에 뭐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나 있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나무에 나는 버섯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곶자왈 종류, 곶자왈이다. 그리고 곶자왈에 가면 이렇게 모기버섯 종류들이 많이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라화산과 곶자왈에 사생하는 버섯들을 정리를 했더니, 자, 하늘곶자왈, 교래곶자왈, 산양, 큰원곤, 화순, 곶자왈 도입공원, 이렇게 해서 곶자왈을 정리를 해보고 한라산 것들을 합쳐봤더니 대략적으로 841종 정도가 서식을 한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작년에 난대 화렵수림 조사를 영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버섯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서귀포 지역 주로 위치하는 낙엽 화렵수림, 상록 화렵수림대에서 이쪽에 이제 한라산과 곶자왈과는 또 다른 버섯 발생 환경들을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개월 안 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이게 과제기간이 10월까지로 짧으니까 9월까지만 조사를 해서 마무리했는데도 300종 이상의 아주 많은 버섯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정예 조사 멤버입니다. 돈네코는 저희들이 월 한 번 3년째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돈네코에서는 늘 가기 때문에 그런지 버섯이 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보이고 있죠. 자, 서식 환경은 대부분 다 상록 화렵수림인데 그래도 나오는 버섯들은 좀 종류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길 쪽에선 소여버섯이라든지 이런 버섯들이 좀 많이 나오고, 표고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고, 이제 근데 그렇습니다. 부산광대버섯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난대 상록 화렵수림에서 이제 버섯을 조사를 한 것이 356근육은, 그 중에서 이제 담자균이 많이 나오고요. 잔황균은 28근육은밖에 이제 관찰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조사 동정하는 사람의 능력 부족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자균을 전공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담자균이 많이 나오고요. 잔황균을 전공하면 잔황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주름버섯, 모개버섯이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름버섯 목이 약 167종, 이렇게 주름살 뒤에 표고버섯처럼 뒤에 주름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름버섯 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잔황균에 속하고요. 이 주름버섯 목 중에서도 무당버섯 종류가 가장 종이 뛰어나고, 그 다음 광대버섯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록 화렵수림은 곶자왈과는 다르게 외생균들 분포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발달해 있으면서 한라산처럼 조리대가 많이 번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종 다양성이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종류들은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별명이 죽음의 천사예요. 그래서 아주 맹독버섯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지만 달걀버섯, 식용하는 버섯들, 이런 종류들이, 대형 버섯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7월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오히려 8월보다 6월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이것들은 6월에 광수량이 좀 특별히 많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돈네코 계곡에서 가장 많은 버섯종이 나타납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가장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고, 버섯종 다양성이 좀 적은 데들은 침엽수가 좀 같이 분포하거나 그러면 버섯종 다양성이 좀 낮아집니다. 대체적으로 생활형을 보면 부생균 비율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외생균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구살리숲길하고 서중천 탐방로에서만 외생균 비율이 높고,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부생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이 7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종 중에서 5종 정도가 나타났는데, 사실 7종이 다 제주도에 서식은 하고 있는데, 노루궁뎅이 같은 애들은 한라산 좀 높은 지대에 가야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상록 화렵수림 지대는 나타나진 않고요. 이게 표고 같은 이런 품종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림청 지정된 버섯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갈색난 끈끈이라든가 노란 달걀, 예쁘죠. 이렇게 화려해도 식용버섯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자생을 하고 있었고요.
노란 달걀은 돈네코 계곡이라든지 이제 한남 목질 진흙버섯은 상황버섯의 정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남 시험림에서 나타나고 기후변화 지표종은 마규강대버섯, 표고, 뭐 황소비단, 팽나무버섯 우리가 팽이라고 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몰동버섯은 정식명칭이 큰갓버섯이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형 버섯 자원 발굴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5년 차 원래 하고 있는데 1차 년도에 2018년 19년도에 이제 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균사를 채집을 해다가 배양을 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키우면서 뭐 동충하초라든가 뽕나무버섯 종류 이런 것들을 배양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왕송이 버섯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왕송이가 예전에는 비닐을 덮어서 하우스 내라든지 아주 더운데 이게 30도 이상 주어지는 곳에 살았는데 최근 몇 년 내에 일반 과수원에서도 그러니까 노지에서도 생기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구나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왕송이 때문이고요. 그 이외의 버섯들도 보면 전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자주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좀 덜 보이고 그땐 듬성듬성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양이 많아지고 하는 변화는 분명히 목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일단 보이는 데이터로는 한 번 올라가는 거여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출현 빈도라든지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정리를 하면 기후변화와 이제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과제는 특히 과제 중에 이제 만약 표고버섯이면 높은 고도에 그러니까 좀 추운 데서 잘 자랄 수 있는 애 뭐 발색이 좀 다른지 아니면은 좀 온도가 더 낮게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예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품종별로 다양한 것들을 찾는 과정을 좀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많을지 노란색 좀 더 예쁘게 색이 나올지 뭐 흰색 품종으로 나올지 자실체가 좀 크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지 이렇게 종류별로 이제 다양한 품종을 확보하도록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은 품종, 뭐 대형 품종, 자루가 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버섯 미니 연구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하고 이제 MOU를 맺으면서 버섯 미니 연구회를 결성을 해서 이제 그 기관에서 좀 유전자 분석도 좀 해주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제주대학교에 저는 생명자원과학대학교의 신병리학 실험실에서 이 버섯 균주를 키우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 단계고 매우 미미합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정리를 하고 배양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아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동물성 가지고 식물성 가지고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해가야 되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단지 이제 이 정도까지를 머물고 있지만 이 다음 발표해 주실 분들은 아마 이걸 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신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게 이 환각버섯 종류들이 제주도에 무척 많다는 겁니다. 특히 속동, 말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 목장지대에 환각버섯들이 많은데 요거를 좀 찾아봤더니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으로 우울증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데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이게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또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중산간에 널려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독버섯들이 가지고 있는 독이 또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독들을 가지고 있는 버섯들을 가지고 자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미노종 발표도 하고 있고요. 책들도 꾸준히 과제에 자꾸 끼워서 쓰라고 하니까요. 정말 죽게 하는 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고 저희 실험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아마 버섯에 대한 연구를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버섯과의 안기홍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하기 전에 도평열 박사님께서 이제 제주에 분포하는 여러 소중한 버섯 자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런 소중한 버섯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소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 중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다 아시죠? 뭐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그런 키워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산업 발전 또는 인간 생활 편의를 위해서 무분별한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렇게 다량으로 배출된 탄소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 이상 기온 등 여러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을 글로벌 의제화 시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세계 각국이 이제 여러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지구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8년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375톤이고요. 그리고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 정도인데, 태평양 한가운데는 남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한 개 분량의 미세먼지를 씹어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이 탄생했을 때는 인류에게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의해서 세계 3위입니다. 참 오명적이죠. 이처럼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산업 또한 환경 오염 주요한 환경 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죽 제조 시 이렇게 최대 750kg의 고형 폐기물이 버려지고, 그리고 화학물질은 500kg 이상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닝 공정에서 삼각크롬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삼각크롬이 상온에서 육각크롬, 즉 1급 발암물질로 쉽게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산업과 동물의 희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동물적인 윤리 관계에서도 가죽 산업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친환경 인조 가죽도 실상은 플라스틱입니다. 섬유형 폴리에스테르, 즉 2015년 한 해 동안 잘못 오탑니다. 온실가스가 약 7억 톤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 7억 톤이란 185개의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우유 6kg 세탁 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49만 개 이상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과 탄소 지구 온난화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희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총 배출량 중에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포션은 약 2.9%이고요. 그 중에서 농업 분야 중에서 온실가스 14.5%가 축산업에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사료 생산 부분에서 45%, 장내 소화 메탄가스 39% 이하는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이 발표자. 그래서 대체육과 대체 단백질이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2050년에는 저희들이 소비하는 육류를 지금 키우는 가축 산업에서 육류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체육 시장은 2040년 전 세계 육류 시장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탄소 중립 또는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서 대체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섯으로 친환경 소재를이라고 하셨을 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언뜻 연상이 안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먹는 버섯은 이 자실체란 부분입니다. 굳이 식물하고 비교를 하자면 식물의 과일 같은 부분이겠지요. 하지만 버섯도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며 이것을 균사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균사체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단단한 그물망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이 소재의 강한 물리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버섯 균사체는 다양한 생물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배양을 통해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양 환경에 따라서 그 특성 소재의 특성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 기반의 그런 생물적 소재에 비해서 복잡한 가공 방법이 필요 없어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섯 균사체를 이용으로 해서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죽 대체 소재, 그리고 대체 단백 소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 산업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비동물성 가죽 동향의 R&D 동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비동물성 가죽하면 배양세포 가죽, 식물섬유 가죽, 합성수지 가죽으로 나눌 수 있지만 배양세포 가죽의 경우 균사체의 곰팡이 구조, 바이오매스로 저밀도, 생분해성, 무독성 높은 생장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균사섬유는 기계적으로 견고한 매크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연구가 수행 중인 것은 영지 버섯의 경우 추가적인 바이오매스를 첨가하여 키틴과의 가교 결합 형성을 통해서 균사의 특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식물 섬유 가죽 같은 경우는 리그닌과 헤미셀로스에 의해 형성된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파인애플 가죽을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반 락틱 엑시드 옥수수 기반의 락틱 엑시드와 혼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주로 의류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균사체 기반 복합 소재 R&D 동향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유기산, 스타치, 그리고 셀로스 등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최근 균사체 기반 복합 소재가 기존의 생물 기반 소재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소재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대체제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다양한 건축 자재로도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육 분야입니다. 대체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증가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대체육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고기를 모사하기 위한 막과 조직과 같은 관능적인 품질 수준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더 필요한 수준입니다. 배양육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발전 동향입니다. 우선 구간별 출원 건수와 구간별 출원 인수를 조사를 했고요. 구간별이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버섯을 활용한 이런 친환경 소재는 기술의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성장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구간, 2구간에 비해서 3구간에서 5구간 출원인과 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입니다. 국가별 기술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출원 인수와 그리고 출원 특허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성장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1구간에서 2구간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요. 즉 한번 이렇게 쇠퇴를 거쳐서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별 동향입니다. 우선 대체 소재와 배양 방법 분야로 나눠서 조사를 했을 경우 배양 방법 분야가 61%로 출원 대체 소재보다 출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야 모두 2009년을 기점으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체 소재의 경우 2015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즉 대체 소재의 분야는 향후 유망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용과 식용으로 기술 동향을 나눴을 경우에도 비식용이 출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2016년 이후에 비식용 소재와 식용 소재가 모두 같이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그 이후로는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런 두 소재에 대해서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동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밑에가 이제 특허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오렌지색이 논문 출판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 급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섯 균사체를 활용해서 친환경 소재를 만듦으로써 우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저희들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농업 부산물을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는 즉 일석삼조의 친환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버섯바에서 수행하는 과제 흐름도입니다. 우선 2020년경에 이런 과제를 하겠다고 기획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균주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배양 기술이라든지 소재 제조 기술을 확립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작년이죠. 특허 출원을 주로 내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농가나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 기술 지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원예특작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섯 균주입니다. 총 7,700여 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식용 버섯류 이외에도 야생 버섯류, 이렇게 높은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는 야생 버섯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국내 토종 버섯균들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구멍장이 버섯과 버섯을 대상으로 우수 균주를 선발을 하고요. 이렇게 선발한 균주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치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적 배양 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산업화 기술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내 최대 균주 보유 기관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소재로 활용이 가능한 국내 토종 우수 균주를 선발을 하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물론 생장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균사 밀도가 높은 균주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관찰한 버섯을 이제 총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생식균사입니다. 생식균사는 이렇게 다량의 크램프, 그리고 가지, 그리고 경막등이 관찰이 되고 이런 생식균사는 제1균사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격균사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존재하지 않고 고든 형태라든지 약간 유연성이 있는 형태를 골격균사의 주요 특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크램프도 존재를 하고 가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식균사와 골격균사가 혼합되어 있는 이 균사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합균사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다수 존재하고 서로 치밀하게 얽혀있는 인터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산호초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균사를 이형체 균사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이 균사는 산업 소재 활용도가 높은 균주를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제3균사형은 생식균사, 골격균사, 결합균사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균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적을 참고를 했고요.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런 균사체로 여러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공개한 균주의 사진입니다. 즉 저희들이 전에 이 앞장에서 설명해 드렸던 결합균사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선발된 균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또 그 배지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배지 양분 조건이라든지 배양 환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포장 소재 같은 경우는 연구 초기 배양 기간이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7일로 절반 이상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버섯 가죽의 경우 이제 면섬이와 동시 배양법을 통해서 소재의 물리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산부산물 활용, 특히 이제 수아쿠 베이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포장 소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버섯 가죽도 이렇게 이제 제조 과정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균사체를 가지고 대체 단백 소재를 제조를 해서 또 특허 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버섯 균사체 친환경 소재의 장점입니다. 탄소 중립원을 실현할 수 있고 또 화학약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년 안에 생분해가 가능하고요. 특히 기존 플라스틱 제품 대비 제조 과정 중에 소모되는 에너지량의 12% 밖에 되지를 않고 기존 동물 가죽 대비 이산화탄소의 절감률은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에 불을 붙였을 경우에 불을 붙이자마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쉽게 타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 이 균사체 소재는 불에도 잘 타지 않고 특히 이제 연소할 때 몸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건축 자재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농산 부산물들 이용하거나 여러 제조 기술들을 확립을 해서 이런 소재들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소재를 만들거나 균주를 선발하거나 특허 출원을 해서 이렇게 농가와 기업체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21건의 기술 이전을 실시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라든지 상품화, 마케팅 기술이 있는데 대량의 배양 시설이 부족한 경우 또는 버섯 농가의 같은 경우는 소재 기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섯 재배 노하우가 풍부한데 또는 대량으로 배양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종 학회라든지 농업기술 박람회 그리고 국유특허 설명회 등 여러 전시회를 통해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고요. 또 언론 홍보에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버섯 친환경 소재의 파급 효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포장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단열재나 인테리어, 그다음에 가죽 소재 조금 더 다양한 용도, 그리고 버섯 단백 소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버섯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남분해성 물질, 즉 농업에서 사용되는 멀칭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소재들을 분해할 수 있는 균주를 지금 선발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버섯 균사체로 다른 약용작물, 인삼이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지 발효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특정 유효 성분들이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국립원의 특작과학원은 이제 버섯 자원을 소재화를 함으로써 이런 물, 공기, 토양 등 건강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이익에 기여를 할 것이고 또는 농업부산물 활용을 한다는 그런 농업의 재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버섯 균사체는 지구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모임이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 미래 가치 전략 포럼 이렇게 돼 있어서 좋은 말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 전략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가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돈을 벌고자 하는 건지 도덕을 원하는 건지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그 가치에 관한 것들도 아마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치가 정립이 돼야 전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뭐 돈을 많이 벌자 그러면 일단은 뭐 환경 문제는 제껴두고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략 먼저 세운 다음에 이제 환경은 문제 생기면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될 것이고요. 환경을 첫 번째 가치로 둔다거나 아니면 1차 산업을 가치로 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별도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 플로우에 있는 분들을 이제 보시게 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이 버섯과 관련돼서 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먹는 버섯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은 사실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을 좀 많이 재배하시고 그런 지금 큰 업체 뭐 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님도 지금 나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그 청아람, 미미 청아람의 임성호 대표님은 주로 이제 그런 식용버섯들 재배해서 오랫동안 그런 대기업에 납품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모시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연구 분야에서는 사실은 버섯 연구라고 하는 거를 뭐 한라산 정상으로 표현하자면 한라산을 오르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버섯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재를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버섯을 원래 했던 분이 접근할 수도 있어서 이제 몇 분들 좀 다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서 우리 그 제주대학교의 그 정 교수님이 이제 바이올로지 베이스니까 생물 베이스로 이제 버섯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유익 교수님은 이제 화학공학 전공하셔서 이제 생물화학공학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적인 면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답변해 주실 거고요. 사 대표님은 원래 이제 본인은 뭐 전공은 기계공학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마이셀 하기에 전 얘기고요. 지금은 뭐 버섯도 누구보다 아마 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평열 대표님은 뭐 버섯 학계 모임으로부터 쭉 알고 지낸 분이지만 그러니까 뭐 버섯과 관련된 일반적인 생물학적 접근들 이렇게 좀 하실 거고요. 안 박사님은 이제 생물학에서 공학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마이셀 표현하셨는데 이제 마이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금도 받고 지금 이제 발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거니까요. 네. 추가적인 이제 펀딩만 되면 아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네, 한국의 마이크웍스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그 마이앤마인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초기 기업이에요. 그래서 버섯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B2C 비즈니스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셀이라는 기업 대 기업의 그 B2B 비즈니스와는 약간 좀 다른 접근 방법을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그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을 그래도 많이 모셨으니까 일단 궁금하신 분들 먼저 질문을 먼저 듣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이 슬슬 떨어져갈 때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재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들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한 8년 초기에 시작한 거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은 해왔었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TP에서 만약에 무슨 전략을 짜서 내린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이제 관주도 전략이 되겠죠. 관주도 전략이 되겠는데 아까 안 박사님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21건의 기술 이전인데 전체 계약 금액을 보시면 1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액수가 너무 작아요. 그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걸 받아가는 기업들의 그 규모나 수준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키울 수 있는 이제 방안에 관한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박찬호 연구원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들에서 관련된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전략들은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 정도 금액의 연구비를 먼저 줘서 그거에서 나온 결과를 공유하거나 같이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한다면 그렇게 관이 아닌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도에서 여러 가지의 유인책이 있을 거니까 지금 아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관련돼서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거기 책임연구원 분들도 제가 초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지금 못 내려오시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꼭 버섯이어야만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섬유로 돼 있는 여러 식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은 좀 받아서 여기서 좀 정책적으로 같이 좀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금 측면에서도 유익이 좀 많고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라는 게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 버섯 가죽을 만들어 보자. 뭐 컴포짓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게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의 형태를 띈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삼성전자의 사례인데, 지금 갤럭시 폰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다양한 모니터들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기존에 코팅되어 있는 종이 소재라든가 폴리스타이렌 폼들, EPS들을 바꾸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최종 수요 업체가 들어오면 가장 그게 베스트인 거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 뭘 만들어서 니네 이걸 사갈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거 만들면 사갈래? 이런 애들이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사실은 각 나라마다, 그리고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할지 제품마다 그 이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생분해가 되는 포장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미국 그런 데서는 팔기가 좋아요. 그걸 팔아가지고서 그러면 뜯어서 안에 있는 제품을 쓰고 바깥에 건 니네 정원이나 뭐 어디다 버려라. 그거 다 생분해 된다. 우리나라는 어디다 버릴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그거를 딱 하면 어디다 버릴 수가 없고 또 쓰레기 봉투에 또 넣으면 그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라마다 그 전략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종 수요자들과 같이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업체는 뭐 롯데라든가 풀무원, 농심, 샘표 여러 업체들을 다 만났거든요. 다 만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그런 업체들 초대해서 한번 듣는 자리도 좀 만들고 해서 좀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연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들도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누가 하나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맨날 와요. 저희 방에도. 그래서 막 보고 배우고도 가고 얘기도 하고 가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R&D가 된다면은 그런 저희 TP가 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뭐 이렇게 대학 그쪽이 아마 주도적이 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내보내주고 이런 식의 그런 식이 아마 될 겁니다. 아마 정책이나 다른 추가적인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법령이라든가 정책에서 방향성만 만들어주면 아마 돈은 다 기업이 낼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와서 말하는 기업들은 정부 자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단 한 기업도 없었거든요. 자기들은 돈은 다 있는데 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지역 대학에서도 그런 대기업 과제들을 뭐 3-4개씩 받아서 하고 있는 이유가 하고는 싶은데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해주겠다는 데도 없고 그래서 널 찾아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관에서 방향성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그런 아이템을 하나 정해가지고 조금 이슈몰이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싶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영건님. 네. 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오늘 그냥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도 이거 프로젝트를 저희가 잡고 예산 잡고 시작할 때 제일 난관이 저희는 어쨌든 어떤 소재가 있으면 이걸 부품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로 조립해야 되는 최종적인 어떤 사람들인데 버섯 균사체가 라는 소재가 있을 때 이걸 부품화로 하려면 어떤 그 중간에 공학을 하시고 또 버섯에 대해서 아시고 그 중간에 어떤 다 교집합으로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보통 버섯에서부터 출발하시거나 공학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이 소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한 방향에서만 출발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게 마련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교수님 뭐 여러분을 섞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건 저렇게 이렇게 하기가 이건 사실 관리 측면에서 되게 프로젝트 운영하기도 어렵고 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되게 난관이 많아서 사실은 맨 땅에 헤딩처럼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고기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버섯 균사로 만든 가죽을 적용했다고 해서
그게 거기다가 근데 자동차 타다 보면 돌발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뭐 커피를 엎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소가죽 처리했던 가죽에는 커피를 엎었는데 잘 닦이던 게 예를 들어 버섯 균사 가죽을 썼더니 오염도가 심하다. 이런 걸 용인해주는 소비자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퀄리티가 어느 정도 최소한 소비자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이걸 어떻게 세상에 공개를 하고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스케일업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 그 스케일업한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먹힐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 목표는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빠르게 적용하자. 그 단계로 도달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난연성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진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제품 퀄리티가 있는 가죽을 만드는 것, 그게 뭐 사실 자동차는 내장재 적용하고 나면 평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오염도부터 시작해서 마모도 저희가 막 어거지로 막 마모를 내가지고 칼금도 긋고 막 진짜 별별 평가들을 다 해요. 근데 그 요구 물성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좀 가혹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사람이 착조하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진짜 심하고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니멈으로 맞출 수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진짜 친환경으로 100% 균사체로만 이루어진 고기능화된 어떤 가죽 아니면 뭐 컴포짓이 뭐가 됐든 간에 이 최소한의 영역을 먼저 확보를 해놔야 그 다음 R&D가 또 계속 레벨이 생기고 계단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까 뭐 난연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을 뭐 버섯을 이용해서 하든 뭐라든 기존의 제품들을 만약에 대체한다 그런 목적이면 기존의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물성이 있고 그 산업 규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들어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비디오로 뭐 이게 타냐 안 타냐 토치로 불을 쏘느냐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테스트를 해보면 버섯 가지고 그 일정한 판넬의 그 KS 규격 사이즈를 화로에다 놓고서 3개 블럭을 다 태우면 뭐 예를 들어서 14메가줄이 나온다 그러면 난연이나 하려면 8메가줄이 나와야 되거든요. 가야 될 길이 너무 먼 거야. 그 안 나와요. 8메가줄이 나오면 그걸 또 다른 데다 넣어가지고 그 유해가스를 다 모아가지고 마우스 테스트를 또 해서 이게 뭐 말씀이 죽냐 안 죽냐 그런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연구과제를 하시다고 할지라도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가 기존 제품의 그 특성치를 극복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으면 굉장히 중간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거를 그냥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까지를 1차 목표로 잡고 기존 제품을 넘어가는 건 2차 목표로 잡는 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처음부터 너무 허들을 높게 잡아놓으면 그거는 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가죽 만들었는데 차에다가 이거 시트 모양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서 10만 번 안 들고 테스트했는데 다 까지고 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경부 과제 그 기획과제 위원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생물자원 관련된 문과에서 이제 기획과제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제주도가 안고 있는 비슷한 플로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 다양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생태 다양성에서 이제 조사한 것들이 어떤 기능성들을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산업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까 그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서든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비슷비슷한 과제들을 어디서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독창적인 과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제주도에서 버섯 과제 뭐 가죽을 만들어도 결국엔 비슷한 과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서 어떤
이게 하나의 되게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신규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 과제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어떤 큰 틀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생물 유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마다 막 너무 많은 특징들이 있고 그런 것들 다 개발한다고 하면 뭐 이 과제 떼서 해볼까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오히려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생물 유래 소재들을 이렇게 쓰는데 그 미생물을 단지 이제 그걸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효용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죽을 만들어도 가죽 대사는 거의 다 이제 2차 대사니까 2차 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이제 배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텐데 제주 고유종이나 아니면 저는 제주도는 굉장히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표지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런 것들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되게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뭐 일반적인 과제들이 막 너무 세부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뭐 생산부터 폐기 아니면은 뭐 미생물 1차 대사, 2차 대사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단 모든 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특징들이 있는 것들인데 생명 주기가 좀 이렇게 산업 사이클에서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론적인 미생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하나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버섯 관련된 균사체 신소재 같은 경우가 제주에서 진행한다면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와서 버섯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갖다 체험하고 또 그걸 굿즈도 구매하고 또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의 특성이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 환경. 처음에 제가 환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주는 환경은 무너지면 이 경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가지고 환경을 친화적인 걸 소비를 하는 거죠. 와서 그러니까 소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신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1단계, 2단계 제가 아까 이제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그걸 말씀드린 게 저는 1단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존의 외국의 기업들이 먼저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갖다 피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또 뭐 그냥 아까 이제 발포성 폴리머 그냥 일반 소재 버섯 부산물 가지고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고기능성 그리고 리사이클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 하나 생태계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하고 새로운 관점 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작년에 묘종 트레이를 만들었었어요, 균사체로. 그래서 이거를 토양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콩을 심어서 콩을 키우고 토양 분석 자료를 맡겼을 때 전후 과정 이제 그 묘종 트레이 일반 플라스틱 트레이 쓴 거와 그냥 균사체 묘종 트레이를 그대로 부셔서 넣은 걸 했을 때 토양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동북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토양에 했을 때는 이러한 작물들로 키우는 게 좋아요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줄 정도로 토양 분석 자료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 안에 미생물들 덕분인지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이제 육묘장 안에서 이거를 키워서 이제 넣어야 되니 그 육묘장에서 테스팅을 진행하려 했더니 이 균사체 특성상 습한 환경이 생기니까 다시 그 밑바닥에서 푸른곰팡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코팅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이 코팅을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종이컵 코팅을 하고 싶어서 이 종이컵 코팅 업체를 찾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진행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단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위한 문제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분명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런 과제들에서는 항상 문제들이 성과를 명확하게 내야 되고 이 성과에 대한 실패를 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든 2년이든 그 과제 안에 성과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유예 기간도 약간의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고려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 대표님이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버섯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뭐 발효기도 없고 뭐 기존에 쓰던 세균 발효기 쓰려고 그러면 니네는 곰팡이니까 이거는 못 쓴다. 니네 쓰면 그러니까 뻔히 있는 거 아는데도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기반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하드웨어는 어느 도나 어느 기관이나 마련하려고는 애는 쓰는데요. 하드웨어를 마련한 다음에 그거의 운용이라든가 그런 걸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인력 지원 같은 것들이 마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반응기, 분석기기 다 갖다 놨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슬슬 썩어가지고 뭐 안 써도 한 4, 5년 지나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니까 혹시나 기반을 마련하신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도 사실은 저희 대학에 그 완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센터들이 있거든요. 10몇 억씩 들여가지고 막 기계장치 해놓으면 기계장치는 있는데 운용할 사람이 없어요. 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컴프레서 안 쓰고 그렇다 보면 4, 5년 지나면 망가졌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버섯 신소재 같은 경우는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어저께 정읍에 회의 있어서 또 갔더니 부여군에서 뭐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아마 매한가지일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주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들 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운이 좋았는데 전에 그 버버리의 백을 납품하던 분이 가죽 산업을 한 35년, 40년 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희 농장 근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곤지암인데 고향이 거기 보면 그 도자기 공원이 있어요. 엑스포장에. 거기에 이제 주말에 플리마켓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공방을 해요. 이분들 어떻게 하냐면 공방에서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들이 이런 일을 해서 또 제품을 만들게 해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집에 있어. 그리고 교육을 하러 가는 날 그 도자기 엑스포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플리마켓이 있는 날 나가요. 판매를 해서. 그러니까 가리키를 한번 나가고 팔러 나가고 나머지를 만들어. 이게 지금 얼마나 많냐면 이런 명함첩 하나에 보통 이제 뱀가죽 뭐 씌우고 막 하는데 그리고 보통 그 소가죽을 만든 것들이 한 4, 5만 원 하나 봐요. 이게 재료값은 얼마 아닌 거라 다 인건비에 이게. 그리고 이런 거는 한 15만 원 받는데요. 다 인건비인 거라. 근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자, 제주도가 어떻게든 이미지로 뭔가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청정도시가 계속 유지되고 정말 앞서가야 관광객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업이 일어나야 또 뭐 돌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에 교육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방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여러 기술이가 다 있잖아요. 인건비거든. 여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테크노파크에 공방 교육장을 열고 무료 교육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수한 사람한테는 공방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잘 만들면 뭐
공항에도 팔고 호텔에도 팔고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제주 마크도 붙여주는 거지. 아마 이런 중에 되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뭐 우리네 같이 산업체가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짧은 기간 했는데 이 소재를 만드는 게요 되게 어려워. 이게 요거는 그리셀만 먹인 거고 중간에 가면 엄청나게 질긴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갈 길이 뭔데, 왜냐면 가죽 중에 위에 풀그레인 좋은 거는 이렇게 가방들 만들어 쓰고 반 나눠서 스플리트 부산물 갖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질기게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볼스데이도 보면 이제 패션 쪽으로 가고 이렇게 좀 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업용으로 가려면 싸고 좋아야 되는데, 근데 친환경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좀 길은 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보면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헬이라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고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 하면서 볼스데이드처럼 그런 뭐 여러 가지 하는 업체들과 뭔가 연대해 가려고 하는데, 만약 제주도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소재가 계속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는 아까 말 자동차에 쓰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 솜씨가 좋아지면 제주에선 뭐 버버리 같은 유명 회사가 없으려면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이건희 여사가 그 친환경 요구 하나 들고 왔다니 그냥 뜬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완전히 품절난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기초 연구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쌓아서 가려면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다 퇴임하시고 말겠지. 그러니까 기초의 균주를 갖고 하는 거, 그래 막 PD에 배제했더니 야 이거 메트가 올라오네, 뭐 이거 선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연구가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액체 리액터 이용해 갖고 또 하는 연구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거 갖다가 또 공방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여러의 포도알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면 뭐 좀 그림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저희들 할 말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네네네. 네, 저는 김양이라고 합니다. 아라동 살고 있는 제주 주민이고요. 그냥 그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폐기물이 사실은 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하신 얘기 중에는 좀 그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미생물 이야기를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산업 폐기물이나 뭐든지 이렇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고, 이제 분해해서 없어지게 하는 그런 소재, 그런 그 미생물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뭐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지금 현재의 그 산업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업 폐기물을 정화하고 네. 하는 것들은 많은 균주가 지금 알려져 있는 균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업공학 쪽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생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종류의 미생물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선 주로 이제 산업 폐기물을 정화하는 것은 주로 그러니까 세균 쪽에서 많이 있어요. 곰팡이보다는. 근데 또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에서 크로렐라라고 하는 조류를 이용해서도 하는데, 조류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생물, 조류, 특히 이제 뭐 세균 가지고서 많이 하는데, 특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어떠한 이런 폐기를 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특히 산업 폐기물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GMO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은 이제 환경에 다른 어떠한 부작용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가장 문제시되는 우리한테 이제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 가장 냄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 농가 폐수 축사에서 나오는 그
그 냄새 때문에 양돈에서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도 적용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 폐자재나 그 농협 비닐이나 또는 그 타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농사를 많이 안 짓는 방치된 농가들이 많거든요. 타이백이 다니다 보면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거기서 사그라지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땅이 타이백이 녹아서 내려가면 잘 삭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냥 걱정은 됩니다. 저희는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례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배지를 갖다가 다시 리사이클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상 외로 저희들이 어떤 미생물은 그럼 어떻게 뭐를 가지고 사느냐 생각해 보면 황을 가지고만 원료로 황을 영양분으로 하는 그러한 치오바실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종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종류의 미생물 버섯을 포함해서 담자균이나 자난균이나 아니면 세균까지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간 장시간 우리 패널 토론을 했는데요. 잠깐 쉬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패널들과 네트워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